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거액 가상화폐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간호법 제정안은 재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직접 제소하기로 했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된 겁니까? 네, 오늘 오전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당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당 차원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검토해 제소하려 했지만 자체 진상조사는 한계가 있어 이재명 대표가 윤리위 제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한 것은 김남국 의원이 인정했다. 공직자,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공직자 윤리 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해야 할 의미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엄중히 물어서 윤리 제소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자체 조사와 윤리 감찰도 사실상 종료됐다고 설명했는데 다만 오늘 결정이 국민의힘 제안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남국 의원을 제소하고 어제는 여야 공동 징계안을 제안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는데 김기현 대표는 늑장 제소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국회 차원의 김남국 의원 징계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전 11시부터 열린 국회 윤리특위 전체 회의에서는 외부 자문위 단계를 건너뛰고 김남국 의원 징계안 논의에 속도를 내자는 국민의힘과 국회법에 따라 외부 자문위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민주당이 맞서기도 했습니다. 네, 김 의원 논란으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정치권 논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가상자산 정책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인사혁신처에 가상자산 현황을 자진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거래나 보유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다만 자진 신고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실제 국회의원 전원의 참여로 이어질지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자고 여당에 촉구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도 전수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네, 간호법 제정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대통령이 다시 논의를 해달라며 법률 공포를 거부한 간호법 제정안은 어제 오후에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료 인력 간 갈등을 일으키는 간호법 제의 요구는 타당하다며 민주당을 향해 타협안 마련에 동참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충분히 좋은 여건 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지역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서 충분한 수거의도 없이 무작정 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횡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지가 필요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앞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을 그대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간호법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습니다.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대로 국회법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제2요구로 돌아온 법안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간호법 재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 1호 제2요구권 사례였던 양곡관리법처럼 간호법도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단계를 밟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재표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오는 25일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단체 행동을 하겠다고 예고했던 간호협회가 현재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정리가 되면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년 동안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아인 씨가 20시간 넘는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차례 조사를 마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이번 주 안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흥성 기자. 예, 사회 일부입니다. 네, 조사 시간이 꽤 길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유아인 씨는 어제 오전 9시에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조사는 21시간 30분 만인 오늘 새벽 6시 반쯤 끝이 났습니다. 유 씨가 프로포폴과 졸피뎀,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을 병원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처방받았기 때문에 투약 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유 씨 측의 동의를 받아 밤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추가 소환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유아인 씨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혹시 조사에서 어떤 내용 설명하셨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들 했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코카인 등 투약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두 번째 조사가 끝이 났는데 신병 처리와 관련해서 언제쯤 결정이 나옵니까? 네, 유아인 씨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건데요. 1차 조사 때는 대마를 제외하곤 코카인 등 마약 4종류를 투약한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추가로 혐의를 인정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입장을 듣기 위해 유아인 씨 측 변호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이번 주 안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개발 사업을 진행한 시행사 대표에 대해서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오늘 횡령 혐의를 받는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주거지와 관계사 사무실 등 10여 곳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통해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이나 임대주택 비율 축소 같은 인허가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현금 77억 원과 5억 원어치 공사 현장 식당 사업권을 부정하게 건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지난 8일 구속한 강 전 회장의 구속 기한을 오는 27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강 전 회장은 재작년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대표 캠프에서 현역 의원과 당 인사들에게 돈봉투 9,400만 원이 뿌려지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강 전 회장에게 돈을 준 스폰서로 지목된 김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 전 회장이 아닌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이자 보좌관을 지낸 박모 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강 전 회장을 불러서 구체적인 자금 전달 경로와 공범들의 역할을 추궁해왔습니다. 구제역 발생 농가가 하루 만에 3곳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양희력 기자. 예,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네, 구제역이 계속 확산하는 것 같은데 정부 대책 어떤 거 내놨습니까? 네, 구제역은 일주일 전인 지난 10일 충북 청주에 있는 한우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청주와 증평군 소재 한우 농장 9곳과 염소 농장 1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어제 하루에만 3곳으로 늘어난 데다 염소 농장까지 처음 구제역이 발견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구제역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소와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의 항체 형성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전국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군별로 긴급 접종 확인반을 구성해서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고 백신을 맞지 않은 농가에는 과태료를 처분하고 매몰 처분 보상금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와 증평군을 비롯해 인근 7개 시군 농가는 백신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해서 오는 30일까지 2주 동안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 시장도 폐쇄해야 합니다. 수평 전파 차단을 위해 구제역 발생 농장 인근 시군 농장과 주변 도로에 가용 가능한 모든 소독 자원을 동원해서 집중 소독에 나섭니다. 지자체의 경우 구제역 발생 의심 농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의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오늘까지 완료하고 이후 매주 한 차례에서 2차례 정도 추가 임상검사를 시행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 검역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 국가 노선의 휴대 축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특급 탁송 화물에 대해선 3주 동안 세관 합동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농식품부에서 YTN 양희덕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연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부채 협상 난항과 중국 위안화 약세 같은 요인이 겹친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네, 환율은 어제보다 3.4원 오른 1,342원으로 개장한 뒤 장 초반 1,343원까지 오르면서 지난 2일 기록한 연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오전 11시 50분 기준 환율은 1,337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다른 주요국 통화 대비 한국의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진 영향이 큽니다. 가뜩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라 우리 통화 가치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여건도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위안화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 가치도 연동돼 약세폭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외적으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 민주당 상하원 원내대표가 참여한 2차 부채 한도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시장에서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된 겁니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매파적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것도 달러 강세를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주식시장은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와 소비 지표를 주시하면서 약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네, 외식 물가가 지난달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포털 참가격을 보면 8개 외식 품목의 지난달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이 지난해보다 최고 13% 가까이 올랐습니다. 삼계탕은 지난해 4월 14,500원에서 16,346원으로 12.7% 올라서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짜장면은 12.5%, 삼겹살은 11.4%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김치찌개 백반은 7,769원, 김밥은 3,123원으로 올랐고 각각 7%에서 8%대 상승률입니다. 비빔밥은 6.9% 올라서 처음으로 10,000원 선을 넘었습니다.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은 우리나라 공기업 가운데 두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한때는 대졸 신입사원을 1,000명 이상 뽑을 정도였는데 올해는 채용 계획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력은 해마다 3월과 9월 두 차례 공고를 내고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5월까지도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적자 때문입니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 대졸 신입사원 공채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며 상반기 공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전 등 공기업 입사를 준비 중인 수험생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공채 기회가 많아야 경쟁률도 낮아지고 입사 가능성이 커지는데 뽑지도 않고 계획도 모르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번에 상반기 채용이 없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반기에 몰려서 심각한 경쟁률을 낳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더 막막하고 그걸 내가 준비를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전력 직원은 23,700명으로 국내 공기업 가운데 코레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인원이 많습니다. 연봉도 상위권이고 안정된 직장이라 취준생들의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역대 최대인 1,153명을 뽑은 이후 공채 인원이 매년 큰 폭으로 줄었고 올해는 규모가 더 축소될 전망입니다. 특히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발표한 자구책에서 전력 수요 증가와 신산업 확대에 따른 인력 증가분 1,600여 명을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자체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공공기관 인원 감축 계획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정원을 496명 줄이기로 해 신입사원 선발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해 초래된 한전의 부실. 피해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취업 준비생들에게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하도록 법이 바뀌고 단속도 하고는 있지만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를 분석했더니 사고 건수가 오히려 늘었고 사망자는 2배 가까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낮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8살 조은결 군. 경찰 조사에서 버스 기사는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인 걸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내 차량은 대부분 왼쪽에 운전석이 있어서 우회전을 할 때는 사각지대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월 22일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2달여 사이 우회전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2,893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오히려 소폭 늘었습니다. 다친 사람 역시 3,750명으로 1년 전보다 증가했는데 사망자는 올해 24명으로 지난해 13명보다 무려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계도 기간에 충분하고 효율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친 사고가 많이 일어난 60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위험 요인이 350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교통법규를 바꾸는 데 앞서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는 등 환경 개선부터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최근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더 멀리 두는 방안이 해법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게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스쿨존은 우회전 구간에 울퉁불퉁하게 블록 포장을 해서 자연스럽게 속도가 줄어들게 해야 하고요.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는 전방향 적색 신호 체계를 도입해서 교차로 특성에 맞게 시설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운전자들도 우회전하기 전엔 일단 멈추고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경찰은 우회전 의무화 계도 기간을 오는 21일까지로 연장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앞서 예고해드렸던 간호협회 기자회견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응해서 면허증 반납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준법 투쟁도 진행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정훈 기자. 예, 사회 2부입니다. 네, 준법 투쟁이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예, 한마디로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하고 있는 권한 밖의 일들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어제부터 마라톤 회의 끝에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맞서 준법 투쟁과 함께 면허증 반납 운동 등을 선언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우선 의료 현장에서 의사를 비롯한 다른 직군의 불법 진료에 대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를 대신한 대리 수술이나 대리 처방을 비롯해 초음파나 기관 삽관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간호법을 좌초시킨 것을 범죄라며 모든 간호 현장에 이를 알리는 포스터와 유인물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달 동안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뒤에 면허증을 반납하는 당일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19일엔 광화문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고 조직적인 연차 투쟁을 펴나가기로 했습니다. 간호협회는 그러나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부패 정치와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켜 간호법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시작하고 간호법이 국회에서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책임지겠다며 간호사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오늘 6번째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간호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간호협회와는 반대로 의사협회 등 13개
다만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와 관련한 당정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기정훈입니다. 한일 양국이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을 조율하기 위해 오늘 오후 실무급 화상회의를 엽니다. 이번 실무급 회의에서는 시찰단 활동 범위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나흘 동안 진행할 세부 시찰 일정을 확정할 걸로 예상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측이 지난 협의에서 포괄적으로 여러 사항을 상세하게 제안했고 일본 측이 협조적인 태도로 임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를 늘리기 위해 공화당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 사태는 다가오는데 두 번째 협상도 불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협상을 위해서 해외 순방 일정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1시간가량 짧은 협상 끝에 두 번째 부채 한도 조정은 실패했습니다. 다만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서 행정부와 의회가 쉼없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But I made it clear to the speaker and others that we'll speak regularly over the next several days, and the staff's going to continue meeting daily to make sure we do not default. 현재 미국 정부 부채 한도는 꽉 찼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공무원 월급과 사회보장급여를 줄 수 없게 됩니다. 국채 이자와 원금도 갚을 수 없어서 국제적 신용이 무너질 위험까지 있습니다. Over 8 million Americans lose their jobs. Business and consumer confidence take a substantial hit. And the value of the stock market is slashed by about 45%.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은 트럼프 행정부를 포함해서 78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올려야 한다는 게 백악관 입장인데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정부 재정 지출을 줄여야 동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양측 줄다리기가 팽팽하지만 쟁점 한두 가지를 빼곤 대체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ou know, we only have 15 days really to go. We've got to find a way that we can curve our spending, raise our debt limit, and also grow our economy. 바이든 대통령도 협상에 고삐를 죄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G7 정상회담을 마친 뒤 찾기로 했던 파푸아 뉴기니와 호주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귀국 즉시 의회와 만나기로 한 만큼 다음 주 초쯤이 협상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복귀영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민주당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윤리특위 회의가 오늘 예정이 돼 있었는데 민주당은 사실 윤리특위 제소를 직접 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윤리특위 제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결정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윤리특위 제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상임위 활동 기간 내에 코인을 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의원의 그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미 본인도 시인을 했고 객관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윤리특위에 제소를 하는 것으로 네. 결론을 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그 범위 내에서 윤리특위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은 검찰 조사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좀 수위의 폭을 달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겉으로 비치기에는 좀 떠밀려서 제소하는 것 같은 것처럼 비치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국민의힘 그 윤리특위 간사랑 만났을 때도 같이 하자고 했는데 회의를 해보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 그런 면이 있죠. 왜냐하면 저희 당은 이미 저희 당 자체 의원들끼리 지난 5월 8일 날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윤리 제소를 했지 않습니까?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도부 차원에서도 공동으로 징계안을 제출하자 했는데 사실 거부했고 민주당 의총에서도 그러한 목소리가 일부 터져 나왔죠. 그런데 그런 목소리가 반영이 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국민 여론에 밀려서 이제 뒤늦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을 윤리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는데요. 네. 늦은 감이 굉장히 많고 과연 근데 이제 윤리에 제소된 다음에
보여주는 민주당 행태가 어떨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제 수사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윤리위에 정해진 법적 절차대로 계속 간다면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앞으로도 아마 2, 3개월 후에나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절차적인 문제를 빠르게 민주당이 어떻게 응하느냐 그게 앞으로 남은 과제일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취지인데 그 쇄신안에 이걸 넣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우리 스스로의 쇄신이지 김남국 의원을 어떻게 처벌할까는 쇄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벌하는 내용은 별도로 가고 네. 우리 스스로 어떻게 자정하고 쇄신할 것이냐 그거 중심으로 그 안이 만들어졌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윤리특위가 예. 이 사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고 네. 그동안에 이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실질적인 그 활동을 벌여서 네. 그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윤리특위에서는 거의 변경 없이 받아서 결정하는 그리고 나서 윤리특위에서 어떤 징계를 할 때는 이제 본회의까지 가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네. 그동안에 윤리특위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들에 대한 어떤 징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예. 예를 들어서 21대 국회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윤미향 의원권 있지 않습니까? 예. 윤미향 의원권 관련해서 민주당에서조차도 지난번 대선을 앞두고 대선에 부담되니까 털고 가야 된다. 빨리 국회에서 윤리특위 열어서 제명시켜야 된다. 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아직은 1심 결과입니다만 네. 윤미향 의원은 사실상 무죄 아닙니까? 뭐 횡령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유죄나 실질적으로 횡령 금액보다 몇 배 더 많은 그 기부를 했기 때문에 네. 고의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 이제 그 벌금을 때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 참작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머지는 검찰이 주장한 9개가 전부 다 무죄였어요. 똑같이 지금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무리하게 국회의원의 어떤 국토위 상임위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해 충돌에 관련된 그 사업 수주를 따낸 것 아니냐 관련해서 가 있어요 윤리특위에. 근데 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시간에 코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어찌 보면 국회가 열려 있는데 골프장에 간 의원이나 혹은 외유성 해외 출장을 국회가 열려 있는데도 가고 상임위에 결석한 의원이나 다 마찬가지의 똑같은 어떤 그 징계에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국회가 바뀌려면 윤리특위와 국회의원 개견에 대한 징계를 좀 더 구체적이고 엄하게 할 수 있도록 네. 정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네. 지금 당장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 2개월 이내 활동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자문하게 돼 있는 네. 이런 것까지도 넘어가자라고 하는 것은 그 법치를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쪽에서 네. 과한 주장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이전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징계 절차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법안 심사하는 거랑 비슷하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라고 국회 안에 있는 기구를 꼭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이 의견을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보고가 되고 상정이 되면 소위원회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로 동시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 심사한 걸 소위원회에 알려주기로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꼭 따라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근데 이 기간이 기본 한 달이고 한 달을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달이 되는 건데 이 윤리특위 오늘 회의록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상정할지 말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고요. 간사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것 같고 이 심사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코인에 대해 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사가 좀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네요.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지금 본인이 스스로 해명하는 셀프 해명도 아구가 안 맞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본인은 LG 디스플레이 자금을 이용해서 네. 그 매도 자금으로 코인을 구매했다. 그리고 코인을 또 위믹스라고 하는 코인을 본인은 매도한 게 아니라 네. 이체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다 맞지 않아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코인 업계 그 관계자들의 말에 빌리자면은 위믹스라는 코인이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더 많은 코인을 보유했었고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쉽게 말해서 내부자 거래까지 이용한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거래까지 했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든 것이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맞지 않은 상황에 과연 윤리특위의 이러한 자문위에서 어떤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사도 사실은 김남국 의원의 자료가 바탕이 돼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네. 국회 윤리도 검찰처럼 강제 수사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본다면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효성이 있는 조사기관을 떠나서 김남국 의원이 자체 조사에서도 자료를 제출 안 했는데 오히려 방관하는 듯한 인상을 줬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윤리위라고 하는 부분도 오히려 국민 여론에 등 뛰밀려서 윤리위에 제소를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응할지 하는 게 의문이란 말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실효성을 저희들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같은 당이라서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사실 저는 만약에 이거는 주식 거래하고도 똑같아요. 네. 코인이지만 네. 그리고 법적 한계에 존재하지만 사실 이게 코인이 아니라 만약에 주식이었다면 그러면 내부자 거래를 이용한 어떤 나쁜 거래, 쉽게 말해서 부정의 매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부자 거래는 사실 윤리특위 조사로는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부분이죠. 어려운 부분이지만 사실 그게 어느 정도 나왔다면은 그리고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된다면은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진행이 됐다면은 윤리위가 진행되는 중에 검찰의 수사 속도가 더 빨라진다면은 이것은 윤리위가 자신들의 조사 결과 자문위의 조사, 자치조사 그걸 떠나서 네. 검찰의 조사 결과 더 빠르게 진행되고 더 많은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면은 윤리위라고 해서 그 영향에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그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만약에 이것이 불법성이 밝혀졌고 주식 거래라고 하는 그런 법적 한계가 있는 존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김남국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네. 어떤 내부자 거래와 같은 그런 주식 거래 위반 네. 그런 거와 똑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과연 있을까 하는 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징계 종류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기에 있는 30일 이내 출석 정지까지는 사실 국회의원 하면서 아, 나 징계 받았어. 이렇게 좀 타격이 있을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 정치적 타격이 크죠. 큽니까? 아, 그러면요. 이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김기현 대표가 그 21대 국회에서 한번 받지 않았습니까? 30일 출석 정지. 그런 경우는 이제 정치적인 공격이다 예. 라고 이제 막 해명을 하고 하는 것인데 실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적 공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정하에 징계를 때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없어요. 기본적인 국민 상식선에서 검증된 내용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국회에서 때린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상임위 활동 기간에 상임위에 집중하지 않은 이런 정치적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징계를 할 수 있는 것 그 수위밖에 안 돼요. 그 법안 제출한 건 어떻습니까? 예? 법안 관련 법안에 이제 아니 그 법안도 이게 이해 충돌이냐 아니냐의 여부가 있습니다만 여야를 떠나서 청년들의 틈바구니를 열어주자라는 차원에서 모두가 합의해서 진행됐던 법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한테 해당된다라고 해서 그거를 이해 충돌로 본다라는 시각은 사실 정치적 공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저는 별로 해석을 좀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가정 속에서 징계를 때렸는데 만약 그 가정이 매우 잘못된 가정이었다. 아까 윤미향 의원을 제명시켰다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역사의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뭐 저는 안타깝고 김남국 의원이 그런 의혹에 대해서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의혹을 갖고 있으니까 징계 수위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죠. 그래서 현재는 그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 활동 기간 동안에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하지 않은 이 부분을 가지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현재 한 30여 명 정도가 윤리특위에 제소가 돼 있습니다. 네. 태영호 의원 뭐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38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종의 뭐 불륜 관련된 국민의힘 의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때 당시에 국민들의 여론은 딱 회오리가 치는데 그런 여론에 따라서 바로바로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때리면 정치적 공격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만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다 해서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객관적으로 잠시 냉각기를 거칠 수 있는 자문위원회 그런 역할도 있는 라는 거군요. 그런 그 기관을 위원회를 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결론을 낼 것이다. 그리고 가정 속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가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정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년을 말씀하셨는데 김남국 의원도 청년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네.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본인이 법안을 발의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이해 충돌에 위배되는 법안이에요. 왜냐하면
코인에 대해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이 만약에 본인이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취지가 다 공감이 되고 청년들한테 박수를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닐 거예요. 본인이 과세 유예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이미 그 코인에 대해서 처리를 했고, 그리고 또 다른 법안 어떻습니까? 게임 관련해서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법안도 공동 발의를 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미 이해충돌에 들어갔고, 아까 박특검 의원 말씀하셨지만 저희 당이 그러한 가족 간의 어떤 거래, 그러한 수주,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근데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이해충돌이 아니다, 그렇게 민주당 내부에서 자체적인 인식을 하신다면 그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오히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게임업계 종사자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나 코인이나 이런 것이 하나의 시대 흐름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김남국 의원의 징계가 가정이 아니라 이미 이해충돌과 본인의 해명이 다 거짓이란 자체가 이미 드러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도 지금 앞뒤가 맞지 않아요. 예.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본다면은 이미 드러난 사안만으로도 과연 이것이 어떤 경징계나 아니면 징계를 미루는 그러한 근거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가정 속에서 상대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이 사람이 그 어느 실수를 했는데 이거는 고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이 정도 실수만 나온 것이다라고 네.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남국 의원 사태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겨야 되냐면, 우선 가상화폐를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것과 가상화폐에 대한 우리 제도적인 구멍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메꿔야 된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갖고 와도 저는 충분히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21대 국회 의원들 가운데서 김남국 의원만 과연 가상화폐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많은 네. 국민들도, 많은 국회의원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혹은 정의당이든 아마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들을 해요. 그러면 피하지 말고 같이 고백해야죠. 오늘 정무위원회 내에서 그 가상화폐에 대한 자진 신고, 이거에 대한 뭐 결의안을 만들어냈던데 아무런 구속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구속 장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도 일종의 뭐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 부도덕적인 면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이것을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만 멈추면 결국 박덕흠 의원 윤리특위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슬그머니 지난번 대선 때 복당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부산에 있는 전모 의원도 똑같아요. 슬그머니 복당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런 것처럼 그런 반복된 그 국민 눈높이와 다른 국회의원과 정당, 정치권의 처신 속에서 자꾸 정치 불신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앞으로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이 가상자산이 주식처럼 법안이 없어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는지 아닌지 그거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보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이번에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하는 부분과 함께 좀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논란이 불거진 다음에 쇄신 의총을 거치면서 사실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좀 많이 나왔고요. 앞서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청년층에서 비판이 있었는데 이게 또 당원들의 공격으로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청년들에 대한 어떤 당원들의 공격인데 이전에 있었던 것과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청년 정치인이고 그리고 검소한 정치를 한다. 그리고 가난하다. 그러면서 이제 후원금을 잘 모으고 했던 것이 지금 이제 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달랐구나. 좀 가식적이었구나. 거짓말했구나. 라는 것이 이제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생위원장들이 모여서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얼마든지 비판하고 더 많은 비판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편이라고 감싸는 뭐 글쎄요. 저는 진짜 개혁의 딸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은 엉뚱한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는
그 지난번에도 문재인 대통령까지 공격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진짜 우리 편인지 의심스럽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실은 이런 행태를 보이는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김남국 의원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정치 발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 정화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편이니까 감싸줘야 된다라고 그 나서는 그 뭐 개혁 진영의 이름으로 나서는 저런 분들 저는 역사의 퇴보를 그 퇴보에 뭐 기인하는 이런 행동에 불과하다, 해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그 양소영 대학생위원장을 포함해서 이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분들의 SNS에 댓글을 좀 그래픽으로 만들려고 몇 개를 봤는데 수박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욕설도 굉장히 많아서 좀 이렇게 뽑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사태 어떻게 보세요? 실제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예전부터 저희 당이 지적했던 부분이 개딸들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지금 수수방관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방금 복귀한 전 비서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소위 말해서 비명이라고 하는 분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다양화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게 민주주의의 또 기본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의 목소리도 다양화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전까지 보여준 모습들은 옳은 목소리, 합리적 비판은 목소리를 못 냈단 말이죠. 왜 못 냈을까요? 그렇게 못 내게 만든 그러한 지도부의 분위기,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안도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비판이 나오고 하면 그것을 오히려 양성화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저희 당은 김남국 의원의 사퇴를 계기로 공직자법에 대한 개정안이나 그리고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서 주장을 했어요. 그런 걸 오히려 더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못하니까 오히려 개딸들이라 하는 일부 강성, 그게 이제 일부 강성이 아니에요. 대다수 민주당의 목소리로 비춰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도부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민주당의 합리적인 목소리가 다양성의 원리 속에서 나오도록 그러한 장을 마련해주고 오히려 그러한 개딸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민주당의 목소리로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지도부의 입장인데 지도부가 하는 행태가 지금 보면은 오히려 그런 것을 수수방관한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습니까? 저는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수차례 저희들이 동의를 다 했습니다. 이게 지도부 차원에서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시에 추진하면 물타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아마 현재까지는 지도부의 대다수 의견인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앞으로 여야 논의 사항을 보면 될 것 같고 어제 오늘 해서 이 김남국 의원 논란 그리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사이를 삐집고 나온 장제원 의원, 이성만 의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하나 준비했는데 보겠습니다. 좀 들으세요. 좀 들으세요. 좀 들으세요. 들으세요. 아직까지 손가락질하고 아직도 그런 힘이 남으셨네요. 참 부끄러운 줄 아세요. 왼쪽으로 옮긴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못 줍니다. 못 줍니다. 어디 반말이야. 도둑이 제발 들리는 겁니까? 제가 그런 말 했습니까? 참 됐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본 의원에 대한 모욕과 막말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과하라. 네, 뭐 때 되면 나오는 뉴스입니다. 고성 막말 이런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는 이성만 의원이 왜 저렇게 이제 행동을 하셨는지 저는 참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제 저 영상을 봤어요. 왜냐 장제원 의원이 상임위원장이지만 상임위원장도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를 할 수 있는 거고 상임위원장이 당연히 그러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갑자기 이성만 의원이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저러한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국민들한테 눈살을 찌푸리게 됐죠. 정치가 싫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게끔 두 분이 하신 거에 대해서는 참 정치권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상임위원장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이성만 의원이 왜 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왜 저런 기자회견을 했을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더 방점을 두고 싶고요. 앞으로 저런 모습들은 되도록이면 지양이 돼야 되겠죠. 이성만 의원은 탈당을 해서 민주당 소속은 아니죠? 네. 그런데 뭐 상대방에게만 잘못했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치우쳐졌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매우 잘못됐는데요. 어쨌거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지만 그 위원장은 위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위원들을 무시하면 잘못된 위원장이죠. 그런데 어제 그 의사 진행과 관련된 이성만 의원의 발언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고성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장제원 의원이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지. 이거예요. 모욕을 준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탈당까지 한 사람이 뭔 말이 많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자리 옮긴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 그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연루되어서 스스로 탈당을 한 이런 경우라서 지금은 이제 무소속이 된 건데 그러니까 상임위 자리 배치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리 배치가 여당, 야당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무소속이 되면 야당석 옆으로 이렇게 이제 앉게 배치가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장제원 의원한테 장제원 의원도 아드님 있지 않습니까? 그 저 속썩이고 말 많은 아들 있는데 자식 교육 얘기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저 자리에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 나오죠.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면 사실 반말도 하고 막 항의도 하고 그래 위원들이 그것을 잘 수습하고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하는 것이 상임위원장의 기본 덕목인데 오히려 먼저 도덕적인 모욕을 하고 도발을 하고 하는 모습에서 정말 좀 한심했다. 그리고 이성만 의원도 여기에서 뭐 4가지 이런 말을 하는 것 네 가지. 본인이 오히려 명분을 잃게 하고 국민들에게 야, 이 사람들 참 똑같네. 국회의원들 왜 그래? 라고 그 정치에 대해서 혐오하게 되는 이러한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자리 옮긴 거 비판한 거 좀. 물론 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픈 부분이겠죠. 물론 본인도 이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사람이고 당사자인데 장제원 의원이 저런 말씀까지 하실 거는 상임위라는 공개 석상에서 저는 아니라고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만 그 과정에 두 분 다 잘못됐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상임위원장이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방해한 건 이성만 의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시작이 된 거고 처음에는 저 정도까지 나가질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동안 기다려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성만 의원이 계속 끼어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말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공개석상에서는 사실은 그러한 개인 신상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은 되도록 지양하는 게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렇게 싸우시고도 다음 회의할 때 되면 또 웃으시면서 만나고 하더라고요. 다음 회의할 때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예상했던 대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두 번째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너무 심각하다, 대한민국이. 양곡관리법 관련해서도 쌀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쌀값을 어떻게 지켜요? 법으로 지켜주는 수밖에 없는데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하려면 이것도 거부를 하고 그다음에 간호법은요. 우리 국민들이 기억할 겁니다. 간호법 통과시켜주세요 하니까 당시 후보 시절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그 협회에 가서 그분들에게 1월 달에 통과 안 되면 제가 국회에 가서 들어눕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다 돌아요. 그런 것들이. 잠시만요. 그거 아마 저도 영상을 봤는데 들어눕겠다는 거는 협회에서 한 얘기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이라는 표현은 안 했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아니 그럼 아니요.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 그 동영상이 많이 다녀요. 가짜가 있을 수가 없죠. 그 부분은 약속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갈등이 봉합이 안 됐다라는 핑계를 대시거든요. 근데 그때도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판단을 이재명 당시 후보도 했고 윤석열 당시 후보도 했기 때문에 공약을 했던 것인데 아직까지 갈등이 봉합이 안 됐다라는 이유로 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더 갖다 붙이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는 다 거짓말입니다. 안타깝지만. 일단 간호협회는 준법 투쟁하고 면허증 반납 운동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을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 선거 때 대선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야가 모두 다 이제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들의 코로나19 시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거기에 따른 추후 대가나 어쨌든 보상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대선 과정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체적인 취지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그게 더 큰 취지였고 그리고 그 법안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돼서 오기를 바랬던 겁니다. 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같이 고생했던 간호조무사들마저도 지금 반대하는 법안이에요. 네. 그리고 이 법안이 왜 반대하느냐 그걸 들여다봤더니 13개 직역단체가 다 반대하고 간호사들만 찬성하는 걸 떠나서 우리나라 법체계라는 게 보건기본법이 있고 그리고 의료법이 있어요. 의료법 안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심지어 간호조무사까지 다 들어가 있고 그들의 어떤 의료행위나 간호행위가 의료기관과 함께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게 법의 체계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만약에 간호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재정법으로 간다면 의료기관 내의 간호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려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돌려보낼 때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밝혔지만 직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료법안 안에도 충분히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거를 법 조항만 추가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간호법을 자꾸 하자고 하니 안 되는 것이고 간호조무사는 심지어 본인들의 협회는 법적 지위도 없어요. 그런데 간호사는 간호사협회라는 게 의료법 28조에 의해서 법적 지위도 존재한단 말이죠. 오히려 더 많이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해야 될 게 오히려 간호조무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정부 여당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다라고 입장 밝혀주세요. 말씀 그렇게 이렇게 돌려서 마치 찬성하는 듯 안 하는 듯 그리고 간호법 제정이 잘못되어 있는 다 거짓말이거든요. 간호사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거짓말이에요. 의료법상으로 간호사는 의사의 의료 보조입니다.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병원 못 내요. 의원 개설 못 해요. 거짓말하면서 국민들을 속이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오히려 국민적 갈등이 더 높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것이 아직 갈등이 조정이 덜 됐다라고 하면 대통령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야를 넘나들면서 갈등 조정을 해야 될 그 중심이 바로 대통령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당선된 지 1년 지나서 이 갈등이 있는 간호법 그리고 대통령 본인의 후보 때 약속했던 이것을 너무 미룰 수 없으니 처리하자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결국은 정부 여당이 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결국 빠지고서 이것을 일방 처리했다라고 하면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간호사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민주당의 주장을 거짓 주장으로 하고 민주당의 노력을 마치 갈등을 증폭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하는데 갈등을 해결하는 그 가장 중심은 대통령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습니다. 간호법안 제2요구를 보낼 때 대통령실에서 제2요구를 보낼 때 분명히 직역 간의 신뢰, 협업, 붕괴됐다. 그래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간호가 분리되면 의료기관 외의 간호라는 말씀을 썼어요.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을 쓴 게 아니라 간호를 분리하면 의료기관 외의 간호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한다고 말씀드렸고 제1을 요구한 거고요. 아까 자꾸 이제 대통령의 뭘 했냐 그리고 대통령의 탓으로 다 돌리시는데 저희들은 지난번에 당정 협의를 거쳐서 간호법안에 대해서 중재안을 내서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저희 당은.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민주당이고요. 민주당이 아까 양곡관리법도 말씀하셨고 간호법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이 지금 민주당은 지금 갈라치기 법안을 내는 겁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겁니다. 양곡 법안도 정확히 보십시오. 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쌀이 어떤 공급 과잉에 의해서 정부가 다 매수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쌀의 매수를 계속 해왔어요. 하지만 그것이 민주당의 뜻대로 고정을 시켜서 정부가 매수하자 그러면은 재정이 천문학적으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쌀을 전략 산업으로 다른 전략 농업으로 전환하자는 게 저희 뜻인데 그거 포함해서 간호법도 저희 당의 주장은 다 무시하고 민주당 일방적으로 다 갈라치기 법안을 내놓고 대통령이 안 나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어떻든 쌀도 정부가 다 안 삽니다. 정확하게. 예, 알겠습니다. 매수가 정확한 늡니다. 조작을 하셔야 매수가 됩니다. 늘고 있습니다. 계속.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간호협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 행동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정부가 어제 뭐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재안을 내긴 했는데 국회에서 또 논의가 있을지 직역 간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복귀영 전 청와대 정보비서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이른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까지 올라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5도나 크게 웃돌겠고요. 어제 5월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던 강릉은 오늘도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고요.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분들은 한낮 시간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3에서 7도가량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8도, 대전과 광주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겠고 새벽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점차 그 밖에 남부지방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때이른 고온 현상도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